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실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배리됩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당연한 그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 임명 전에 두 후보자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네.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격으로 또 사유로 나온 것들이 뭐 백신 접종 늦지 않았다, 뭐 이런 후보자들의 의견이 그다지 뭐 국민들의 인식과 좀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사유가 나와서 특별한 논란이 될 게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무난히 좀 진행이 된 편이고, 어제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제가하면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이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어제 청문회부터 영상 보고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집에서 식사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밖에서 아예 외식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된장찌개 한 그릇도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여성이 화장 때문에 뭐 아침을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 불편합니다. 자, 변창흠 후보자 구역 사고 관련 발언 논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 공유주택 입주 관련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사서 먹느냐, 이 발언 때문에 이것도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 논란. 예. 왜 어떻게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네. 각각에 따라서 구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1인 가구나 아니면 숫자가 적은 가구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놓고서 공간을 좀 줄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아니겠습니까? 뭐 주방을 공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걸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방을 다 같이 쓸 수 두세대. 있는 공간 그렇죠. 같은 데가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SH 공사 시절에 이제 그런 주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사람들이 아침에 뭐 바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모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개별 공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필이면 여성인 경우는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잘 안 나타난다. 예를 좀 잘못 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렇죠. 이전에도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었는데 네.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발언을 놓고서 국회 안에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변창흠 후보자도 그렇고 이 민주당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를 좀 네.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역세권 반경 500%로 늘리고 또 용적률 확대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었어요. 또. 네, 이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기조를 보면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서 여기에서 이제 환수되는 개발 이익을 다시 공적 자금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역세권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더 개발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세권의 반경을 넓힌다는 겁니다. 지금은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250m까지인데 이걸 500m까지 더 확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용적률은 저층 건물들을 더 높게 올려서 용적률을 지금 현재 160% 정도인데 이걸 300%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네. 그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그런 방안이에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50%에서 70% 정도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또
또 야당에서는 개발 이익을 이렇게 환수하면 과연 그 민간 참여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이제 최종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논의할지도 못하겠지만 네. 통과한 다음에는 이렇게 제안한 것을 놓고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당론을 채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의당 눈치를 봤었는데 이번 상황은 좀 민주당이 다른가요, 판단이?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떤 국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을 때가 있었죠. 네. 그럴 때 이제 정의당마저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당이 데스노트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이때 그때와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부적절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들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많은 다른 방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강력한 정책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러니까 실무가를 다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 축적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낙마를 했는데 과연 발언 논란이 주가 돼서 뭐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임명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먼저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이 막강한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조치들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치른 점입니다.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 고 박원순 시장 비서관이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자를 실명을 공개하며 지난 7월에 이어서 또 2차 가해를 또 가했습니다. 그거는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이전 여가부 장관하고도 확실하게 입장이 좀 갈리는 모습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권력형 성범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입장 내놓으면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확실히 피해자 측에 딱 써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 뭐 그 이정욱 여가부 장관처럼 뭐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하는 뭐 기회가 됐다 이런 입장하고는 확실히 이제 입장차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국회 통과 그리고 국회 통과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과정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안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그야말로 뭐 기존에 나왔던 뭐 부적격 사유로 청와대에서 잡고 있는 사유들이 지적된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의 임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주택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이고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른 게 변창흠 후보자이고 그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일들을 다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약에 변창흠 후보자 대통령 임명한다면 사법 절차 밟겠다 이랬어요. 어떤 걸 지금 문제 삼아서 사법 절차를 밟는 거죠? 뭘 사법 처리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예상할 있습니까? 수 있는 게 뭐 SH 공사 시절에 지금 뭐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게 보통 대표들보다 이전 사장들보다 2배 가까이 판공비를 사용을 했다라던가 네. 아니면 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임원들을 지명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뭐 횡령의 의혹 같은 걸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꾸만 고소 고발을 통해서 서초동 법조계로 가고 그게 이제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그런 구조들을 제발 좀 그만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속보 그리고 정영애 후보자 청문 상황까지 동거 한번 짚어봤습니다.